오늘은 저희가 캐나다에 이민 오고 나서 초중고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벤트를 많이 겪었나. 이벤트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많이 겪었죠. 키워드는 정체성이겠죠. 정체성의 확장.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몇 학년 때 오셨다 그랬죠? 저는 6학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몇 월에 오신 거예요? 그럼 6학년? 저는 7월 21일 날 왔어요. 아, 1999년 그래서? 7월 21일. 그래서 이제 9월부터 학교를 다니신 거군요. 그렇죠. 한 달 정도 조금 더 있다가 학교에 바로 들어가게 됐죠. 네.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 첫 주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학교가 시작하기 직전에 어머니랑 같이 놀이터에서 이렇게 그네에 앉아 있었는데 참 걱정도 많이 되고 고민도 있고 잘할 수 있을까 좀 무서웠던 생각도 나요. 왜냐면 워낙 이제 영어를 못할 때니까. 근데 이제 종이 치고 들어가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한 하루 이틀만 기억이 나고 그 1년 동안은 거의 기억이 없어요. 알아들은 게 거의 없어서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첫날에 너무 뻘쭘해서 쉬는 시간이랑 점심시간이 제일 힘들었던 게 기억나요. 그래서 그쵸. 좀 어린 나이에도 너무 뻘쭘했기 때문에 점심을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그고 너무 슬프다.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뻘쭘함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견딜 수가 6학년이면 없었어. 어리지 않아요. 6학년이면. 그래서 차라리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도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걸 아시니까 질문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는데 네. 쉬는 시간이면 이제 누구라도 와서 말을 걸고 맞아. 그러니까 좀 맞아. 긴장도 되고 되게 뻘쭘해서 그랬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ESL을 해도 그 다른 클래스는 없는 거죠. ESL 아이들만 모아놓고 하는 건 아닌 거죠. 아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프렌치를 배우는 시간에 저를 ESL을 데려간다든지 그래서 저를 ESL 선생님이 이렇게 데리러 오셨던 기억이 나요. 그 각 반에서 영어 못하는 애 몇 명 없었어요. 제 ESL 반이 3명밖에 없었어요. 아, 진짜?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따로 ESL 수업을 해주시던 기억이 그 반에 가면 좀 그래도 마음이 편해졌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ESL이라고 안 하는 거 아세요? 네 ELL인가 그렇다고 ELL, 하더라고요. 네. English Language Learner. 그래서 저희 애도 혹시 아이들 ELL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무조건 부모가 바이링구얼이면 ELL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거 말도 안 되는 편견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왜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버젯 문제 때문인데 저희 아이는 월등하게 영어를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좀 알아듣긴 하는데 지금 저희 학교는 바이링구얼로 클래시파이가 되면 ELL로 아이덴티파이가 돼서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사실 그로잉 스쿨이기 때문에 버젯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또 그렇게 어쨌든 그럴 수가 있겠네. 네. 그래서 처음에 남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애가 영어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ELL 학생이 됐냐, 뭐 그런 거죠. 그러게. 어쨌든. K님은 학교에 오셔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문화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학교 수업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고등학생이랑 초등학생이랑 끝나는 시간이 다 똑같잖아요, 여기. 아,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는 학교가. 네. 3시에 다 끝나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수업이 한 45분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아닌가요? 더 기나요? 아니요, 수업 자체는 짧죠. 네. 수업은 뭐 45분. 과목이 더 많죠. 네. 저는 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세본 적이 있어요. 21과목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다 과목마다 중요성이 달라서 국영수는 훨씬 많은 시간을 하지만 세계지리, 한국지리, 세계사, 한국사 이런 걸 다 합하니까 20과목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과로 넘어가면 사회 과목은 없어지고 좀 더 과학에 집중을 하니까 과목 수가 확 줄어서 15과목, 16과목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영교시가 있었던 세대고 그리고 학교에서 10시까지 야자를 하던 세대라서 여기 오니까 뭐 8시 반에 등교를 해서 3시면 집에 가는 거예요. 4시간만 딱 하고. 물론 이제 블록이 길긴 했지만. 되게 좋았어요. 저는 여기 와서 충격적이었던 게 일단 선생님들이 때리지 않으시고 많이 맞았나 봐. 소리도 많이 안 들으시고 저는 맞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초등학교 때? 그쵸. 많이 맞았어요. 어. 저는 국민학교 세대예요. 그쵸. 당연하지. 선생님한테 맞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물론 뭐 좀 제가 산만하고 그런 것도 있기는 했는데 뭐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네네. 다른 친구들이 뭐 하루에 한 명, 2명은 꼭 맞았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이 맞았어요. 우리는 시험 보고 나서 틀린 개수대로 맞는 거 많이 했어요. 그런 것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뭐 선생님이 시험
공부해라 이렇게 잔소리 같은 것도 안 하시고 때리지도 않으시고 소리도 안 지르시는 게 되게 천국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 와서. 그게 기억이 나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오니까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 한국 중고등학교에는 학조가 있잖아요. 네, 학생 주임. 네, 학생 주임 선생님이 정말 무섭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는 교복을 입었는데 저희 교복이 모자를 써야 되는 교복이었어요. 베레모를 되게 특이하게. 근데 그 모자를 항상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써야 되는 걸. 그러면 애들이 담장 너머로 던져주고 뭐 명찰도 던져주고 그런 추억은 있지만 그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걸리면은 맞을 때도 있고 엎들뻗할 때도 있고 운동장을 5바퀴 뛰어야 되고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여기서는 사실 그런 게 없죠. 저 되게 충격 먹었던 게 사회 시간인가? 어떤 남자애가 이제 선생님 이제 막 수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서브웨이를 꺼내. 샌드위치를 꺼내서 한국에서요? 아니, 여기서. 그걸 먹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저 진짜 신기하다.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죠? 걔가 뭐가 있었나? 좀... 걔가 뭐 운동하는 애였나? 그래서 시간이 없었나? 저도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수업 시간에 그런 거 허용 안 해줄 텐데. 그래서 그게 좀 놀랐고 그 외에도 굉장히 놀라운 점이 많았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저는 서울에서도 굉장히 그 송파구 끝에 약간 거의 시골 같은 데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논밭으로 둘러져 있고 겨울에는 거기서 아이스스케이트 타고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니다가 여기 오니까 빅토리아가 굉장히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캐나디안들의 그 굉장히 개방적인 성 문화나 마약 문화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마약 문화는 정말 이야기할 거 많죠. 저도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친구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고라고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맞아요. 한국에서 제가 뉴스에서 접한 어린 나이지만서도 뉴스에서 나오는 막 사회 일면 누구 어떤 가수가 대마초를 펴서 징역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굉장히 크게 이슈화되고 그런 걸 보고 오다가 제가 여기서 온 한 1, 2년 정도 됐을 때 학교에서 댄스 파티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금요일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에 친구들이랑 놀러 이렇게 갔는데 같이 갔던 친구들이 뭐 마리화나를 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를 선생님한테 들켰고 어디서 구했지? 다 사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때는. 그래서 저는 그게 뭐였는지도 잘 몰랐고 그냥 무슨 쑥뜸 냄새 같은 거 나는 그래서 이게 뭔가 이 냄새 맡아봤는데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갖고 잡혀갖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봤는데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쟤는 정말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이제 저 모습을 다시는 못 보겠구나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슬프게 쳐다봤었는데 요새 텀으로 날아가는 그런. 네, 근데 월요일이 됐는데 얘가 학교에 웃으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감옥이 안 갔네? 그래서 경찰이 안 잡으러 왔네? 막 이런 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뭐 캐나다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18년, 2017년 10월 정도에 합법화가 됐는데 그래도 그때까지 불법이었을 때에도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이게 용인되는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마약을 하면 정말 인생이 끝나는 거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근데 특히 대학 가잖아요. 워털루는 어떤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많이 펴요. BC는 UBC 다닐 때는 이게 대마초는 당연히 그냥 다 하는 거고 제가 아는 선배 오빠 중에서 진짜 똑똑한 오빠가 있어요. 천재. 근데 이 오빠가 NG-Phys를 나왔어요. UBC NG-Phys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코넬 Engineering Physics. 네, Engineering Physics. 제가 코넬에서 석사할 때 이 오빠가 박사를 했는데 자기는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항상 주차장에서 대마초를 피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약간 좀, 뭐라 그러죠? 날라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동생들도 다 하는 게 대마초구나, 라는 걸 그때 배웠죠. 저는 좀 무서웠어요. 그게 물론 뭐 인생이 날아간다, 끝난다, 종친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저는 스스로도 내가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이거 폈다가 머리가 더 나빠지면 이거 공부 더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순진하다. 굉장히 고지식했어요. 그리고 근데 도움이 됐던 게 옛날에 아버지가 형이랑 어렸을 때 서울역 같은 데 앞에 보면 금연 광고 캠페인 같은 거 하는 카트들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 보면은 막 흡연자의 폐를 사진을 찍어서 막 올려놓고 맞아요. 너무 비흡연자의 너무 폐 이렇게 비교해놓고 막 시커
커먼 폐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너 담배 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셔서 그때 충격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담배는 정말 안 펴봤어요. 네. 저는 원래 딱 나는 이건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 절제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해봤는데 진짜 기숙사에 살면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파티를 하는 날이라든지 그쵸. 그러면 이제 대마초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에 있잖아요. 뭐 엑스터시도 있고 뭐 애시드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약물들이 굉장히 접하기가 쉽고 그걸 하는 광경을 본다기보다는 그 후에 애들이 하이 됐을 때 그쵸, 만나게 그걸 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대마초는 그래도 굉장히 사람이 치료하죠. 네, 프렌드리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괜찮은데 그 외에는 공격적인 성향을 조절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기숙사에 살면서 저는 그게 좀 문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이기는 하죠. 네, 네. 요즘에 다운타운에 나가보면 점심시간에 나가도 굉장히 많죠. 마약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네, 보여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요새 다운타운에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키 네. 어두워지고 나서는 좀 조심스러워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은 절대로 늦은 시간에는 다운타운에 안 가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또 2세 교육에 있어서 이제는 합법화까지 되어버린 대마초, 흡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술이나 담배 같은 연장선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나.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술도 백해무익하다는 포지션이긴 하지만 담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죠. 저는 지금 합법화된 종목은 비슷하게 교육을 시킬 것 같아요. 베이프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대마초도 그렇고. 저는 사실 여기서 그러면서 있기가 좀 죄책감이 드는 게 왜? 저는 워낙 위스키를 좋아해서 저는 위스키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술이나 담배 아니면 마약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칠 것 같기는 해요. 술은 저는 딱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 주량을 알고 잘 컨트롤해서 마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백해무익한 것도 맞아요, 사실. 뭐 과학적으로 보면 술이 들어와서 맞아요. 몸에 좋을 이유는 없는데 이제 이것으로서 또 스트레스를 해소를 한다든지 뭐 적당한 커피도 그렇고 주는. 뭐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추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술을 마실 때까지 약간 그쵸, 그때까지 맞아요. 그거는 전 하나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영어를 못했던 시절이 저는 꽤 길었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영어를 못했지만 학교 성적은 좋았고 퍼포먼스는 괜찮았지만 그냥 일단 일상생활에 있어서 영어가 어려웠던 기간이 저는 되게 길었는데 어려웠던 시절의 기억이 좀 나세요? 그거는 뚜렷해요. 왜냐하면 억울했기 때문에. 억울했어. 서럽고 억울했어. 억울했어.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생기면 기억을 더 오래 하잖아요, 그쵸. 사람이. 굉장히 억울한 것도 많았고 서러웠던 것도 많아서. 근데 저는 영어가 편해졌다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이제 와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한 2, 3년은 걸렸던 것 같기는 해요. 처음 와서는 저는 듣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듣기.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나름 공부도 많이 해보고 알아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느낀 바로서는 듣기가 힘든 이유는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강세와 박자감이 영어에는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모든 자음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박자로 발음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초등학교나 3, 4학년 때가 되면 한글에서도 장음, 단음을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라든지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눈의 소리의 길이가 다르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그거를 구별해서 쓰는 사람들은 전 거의 못 봤어요. 그렇게 하지 지금 않죠. 우리가 하고 있는 말도 모든 자음의 소리가 거의 비슷하게 특히 서울말은 나오는데 영어에는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듣는데 박자감에 익숙해지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흑역사를 하나 공개를 하자면 여기 이민 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돼갖고 아버지가 형이랑 저를 맥도날드에 데려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저보고 너가 먹을 건 너가 시켜라고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도 있고 아버지 앞에서 좀 센 척도 해보고 싶어서 해보겠다고 해서 시키는 데까지는 시켰는데 그걸 다 시킨 후에 그 종업원께서 저한테 우대삐야 이러는데 우대삐야가 뭐야? 저는 그때 너무 막 짜증도 나고 당혹스럽고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데 스크래치. 자존심도 긁히고 그래서 아니 우대삐아가 뭐야 이런 영어가 있어 무슨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라고 막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알아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표정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무안했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would that be all? 하는 거를 되게 정중하게 이게 다일까요? Is that everything? 이렇게 쉽게 말해줄 수 있었지만 격식 있게 말해준 분이었는데 그걸 또 못 알아듣고 굉장히 황당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남편이 영국 영어를 쓰는데
남편이 극장에 가거나 그러면은 bottled water를 시킨단 말이에요.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브리티시 특유의 그 액센트가 좀 있으세요? bottled water 하면 고등학생 애들 알바하는 애들이 what? 그런단 말이야. He wants bottled water.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영어의 그게 아니라 워터도 액센트가 다르고 bottle, water도 water. 우와 이렇게 발음하는 영국 사람들 water, 우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문제는 이제 이런 걸 스스로 자각을 하면 주눅이 든다고 맞아요. 해요. 그럼 더 그래서 안 하려고 하지. 제가 제 주변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용기를 내서 신경 써서 이야기하니까 이 정도인 거지.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그 어떤 이상한 기운이 있어요. 더 어눌해지고 맞아요. 더 천천히 이야기하게 되고 네. 답답하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오신 답답하지. 분들이 유학생들 분이나 이민을 처음 오신 분들이 여기서 그 언어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이 주눅이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극복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시차나 언어는 극복하려면 부딪힐 수밖에 네, 없는 네. 것 같아요. 일단 피할 수 없어요. 부딪혀서 불편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맞아요.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또 힘들었고 한 가지 저는 부정의문문. 네. 그래서 꼭 물어보는데 이제 안 할 거지라고 하는. 그래서 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처음 와서 뭐 복도에서 뛰다가 선생님한테 걸렸나 그랬는데 이제 더 안 뛸 거지라고 말씀하시면서 You're not gonna run anymore, right? 하는데 Yes. 거기서 저는 yes라고 하는데 점점 더 표정이 안 좋아져요. 결국에는 정말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불려갔던 그게 Principal's office. 점점 더 심각해지더니 왜 얘는 이런 식으로 하냐. 그게 왜 다른지를 깨닫는 데까지도 좀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 자신 없다고 생각을 하면 더 주눅 들죠. 그럼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한 시스템이 영어를 할 때는 그 필요한 동사에만 집중을 해서 여기서는 뛰지 않는다는 run이니까 뛸 거면 run에 yes라고 대답하고 안 뛸 거면 no라고 답을 한다. 그냥 그렇게만 외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복잡해서 그냥 full sentence로 얘기했어요. I will not run anymore.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게 참 힘들고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한국말을 조금 하는데 제가 부정 의문문을 물어보면 얘는 한국말을 하지만 영어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듣는 내가 머리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렇게 해요. full sentence로 얘기하라고. 나는 네가 지금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영어 배우기 좋은 게 랩을 많이 듣는 게 좋더라고요. 랩? 랩은 박자밖에 없잖아요. 음은 없는데. 그러니까 영어 알아듣는데 랩 가사들이 이렇게 박자에 굉장한 그 중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뭘 들었어요? 저는 뭐 들으셨어요? 랩 엄청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네. 그 주로 들었던 아티스트. 많죠. 근데 너무 나이가 공개가 될까봐 민망하긴 한데, 하여튼 되게 옛날 아주 고전적인 그러네. 힙합을 많이 들었는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네, 그래서 유행하던. 뭐 농구도 많이 했었고, 농구팀에 있었고, 그러니까 랩을 엄청 들었는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랩에서 듣는 영어, 물론 흑인 액센트가 생기고 네네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흑인 액센트가 있었어요? 그 박자감은 따라하고 그랬죠. 멋지니까. 그래서 그때는 쿨하지 그게. 사실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생기긴 해요. 네. 저는 더 늦게 왔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와서 솔직히 영어가 편해진 거는 저는 대학원을 가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UBC를 다니면서도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UBC는 캔토니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도 다 영어를 세컨 랭귀지로 하는 친구들이고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노출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많이 배웠던 거는 생활 영어를. 그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영어만 하는 환경에 100% 몰입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때 귀가 많이 뚫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말을 좀 하고 귀가 안 뚫리는 것 같다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귀는 뚫리는데 말이 생각만큼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말이 느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저는 사실 대학원을 다닐 때도 제가 논문을 쓰던 생각을 하면 논문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장문의 글을 많이 쓰는 일이 없으니까 특히 엔지니어로서.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리포트와 프로포절 그런 걸 많이 쓰긴 했지만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크게 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좀 기준이 높긴 한 것 같아요. 내가 영어가 편하다는 그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케이 이 정도면 영어가 괜찮다. 이 정도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기준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서 전 사실 지금 30년 넘게 살았지만 아직도 제 영어가 그렇게 막 잘한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라이팅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을 하면서 네이티브 리포트들을 제가 다 에디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이팅은 괜찮은 것 같지만 말은 확실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하기까지는 굉장히 맞아요, 쉽다가 맞아요. 그 수준을 넘어서면서 그게 힘들어요. 영어도 올라가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이야기할 맥락에서는 힘들어요. 네, 근데 네. 저희들은 전문직에서 직업 특성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글을 쓰거나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리스크가 크고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한다기보다 아니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쓰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초점을 두는데 그게 사실은 좀 더 말을 잘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쓸 일을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집에서 아버지가 영어만 쓰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왔을 때부터. 그리고 영어 일기도 매일 쓰게 하셨고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게 영어를 좀 더 빨리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학년 때쯤 오니까 한 2, 3년 정도 있으니까 영어가 좀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느 순간 내가 한국말보다 영어를 잘한다고 느꼈던 그 포인트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한국말보다 잘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영어가 편해졌다라고 느끼던 그 기억은 뚜렷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영어가 편해지는 순간부터 여기서 학습 능력이 생기잖아요. 네, 스스로. 네, 네, 네. 여기서 뭐 모르는 걸 있으면 다시 책을 펴서 영어로든 뭐든 책을 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제 머릿속에서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써먹을 수 있다. 한국말로 배웠던 네, 것들을 네. 다시 영작을 해서 써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 8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지났던 시점이었는데 학교에서 글쓰기 주제로 십자군의 원정이 옛날 유럽 봉건주의에 미쳤던 근데 영향에 그런 거 대해서 배워요? 학교에서? 네, 그런 거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데 가르치는구나. 사회 시간에 네네. 그걸 배우는데 나 이거 아는 얘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순간에 알아들은 거예요. 교과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읽었던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원복 씨가 쓴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나면서 나 이거 아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을 다시 영어로 포장해서 쓸 수 있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영어가 편했다고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영어가 모르겠어요. 영어는 아직도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영어가 더 편한 구역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네. 한국 프로페셔널. 분들하고 이메일 할 때 너무 힘든 게 저도 뭐 처음에 어떻게 맞아. 시작을 해야 될지를 그 마무리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모르겠어. 왜 다름이 아니옵고라고 쓰는지 이해가 안 가고 라고 쓴다고 이런 한번 사람 써본 적이 표현들을 없는데. 쓰더라고 사람들이 상호 뭔지 알겠어. 이메일에서 다름이 아니옵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요. 그럼 왜 What does 다른 that 게 mean? 아니고 다름이 아니었고가 뭐죠? 영어로 하면 notwithstanding? 제가 이해하기로는 it's not something else but 그러면서 시작해요. 그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름이 그렇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연락을 그러네.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래서 연락을 드리려고 하는 The 서두인 것 reason why 같은데 I'm writing to you is 근데 blah blah blah. 영어로는 그런 거 필요 그쵸. 없잖아요. 그냥 없죠. hi 그다음에 뭐 길게 써봤자 네. 뭐 I hope you've been well 아니면 Yeah. 처음 보는 사람이면 I hope This finds you well or 뭐 그런 something. 표현을 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영어가 더 편리한 구역도 있고 분명히 한국의 격식 차리거나 예의가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한국은. 그런 게 저는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고요. 시간이 가면서. 그래서 저도 한국말로 대화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영어를 좀 한다.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이메일을 보내야 돼. 그러면은 영어로 써요. 네. 훨씬 편하고 이게 자동으로 그냥 영어 모드가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 K윤 드림 뭐 이런 것 자체도 뭐라 그러지? 익숙하지 않은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만나시는 거의 모든 분들한테 그냥 영어를 써왔어요. 네. 지난 한 20년 동안은.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말 할 줄 아는지 많이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렵거든요. 순간에 그쵸. 실수할까 봐 두렵고 맞아요. 주눅이 반대로 드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게 한 10년 정도 여기서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칭찬이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래도 영어 온 지 잘하네. 2년밖에 안 됐는데 영어 잘하네가 똑같은 사람이 1년이 지나면 한국말 잘하네? 라고 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체성이랑도 연관이 있죠. 네. 왜냐면 나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네, 사람들이 기준이 달라져. 바뀌어가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나름대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거는 여기서 일단 끊읍시다. 여기 정체성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쉴까요, 잠깐? 네, 잠깐 쉴까요?